제6권 5권의 철인정치 논의가 이어진다. 철학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소개되고 소크라테스는 반론을 편다. 참된 철학과 최선의 정치체제, 수호자가 배울 조음의 이데아가 함께 논의된다. 이데아를 찾아가는 길이 태양, 선분의 비유를 통해 설명된다. 수호자는 지혜, 실제, 진리를 사랑하고 절제가 있어 재물, 욕구를 멀리하며 법, 관행을 수호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바로 철학자다. 이들이 참교육을 받고 연륜이 쌓이면 나라를 맡길 수 있다. 철인정치가 되는 것이다. 아데이만토스는 훌륭한 사람이 철학을 하면 쓸모없게 된다는 세간의 비방을 전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참된 기자비가 계절, 전체운동, 바람 따위를 알아야 하듯이 참된 철학자는 실제와 본질을 파악해 삶에 이르려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최선의 정치체제는 이런 철학자가 나라의 밑그림과 정치체제의 윤곽을 그릴 때 수립된다. 수호자에게 배움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이다. 최상의 배울 거리는 조음의 이데아이다. 또다시 아데이만토스가 조음이란 알민가 즐거움인가 묻는다. 소크라테스는 나도 모른다면서도 이데아란 아름다움이나 조음 자체 또는 실제하는 것 자체라고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성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다. 태양의 비유. 사물의 인식 단계를 어둠 속 사물을 보는 단계, 태양빛 아래 사물을 보는 단계, 생성, 소멸하는 실물을 보는 단계, 진리를 인식하는 단계로 나눈다. 이때 태양은 조음의 이데아를 비유한 것이다. 사물의 실제성을 부여하면서 그 자체 최고의 진리로서 인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선분의 비유 역시 인식 단계를 둘씩 둘로 나뉜 선분으로 표시한다. 감각계에는 모상과 실물이 있고 또 예지계에는 기하학적 원리들과 이데아가 있다. 이것들을 인식하는 방식은 각각 상상과 확신, 추론적 사고와 지성이다. 이러한 비유는 7권에 다시 나타난다. 동굴의 비유이다. 내가 글라우콘에게 말했지. 길고 자세한 논의를 통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각각 어떤 사람들인지 밝혔다고 말이야. 하지만 올바른 삶과 올바르지 못한 삶의 차이점 또한 알아보아야 한다고 했네. 그러자 글라우콘이 우리의 다음 논의거리는 무엇이냐고 묻더군. 그래서 내가 순서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나갔다네. 한결같은 상태의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대체 어느 쪽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겠는가? 어떻게 답하는 것이 온당한 것일는지요? 어느 쪽이든 나라의 법률과 관행을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 수호자로 임명되어야겠지. 옳습니다. 하지만 수호자는 눈먼 사람이 아니라 날카롭게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겠지.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영혼 속에 아무런 뚜렷한 본도 지니지 못하는 사람들, 올바른 것들 등에 관련된 법규들을 정하거나 기존 법규를 보존해야 할 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먼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수호자로 임명해야 할까? 아닙니다. 여러 부문에서 훌륭한 사람들 대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면들을 지니게 되는지, 그들의 성향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반면 다른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이야. 어떻게 말씀인가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성향은 늘 존재하며 생성, 소멸하지 않는 것, 즉 본질에 대한 배움을 사랑한다는 데에 우리는 합의한 바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존재 전체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 작고 큰 부분과 귀하고 하찮은 부분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합의했고 그랬지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더 갖추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것인가요? 진실함이네. 거짓을 증오하고 진리를 좋아하여야 하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리보다 더 지혜에 가까운 것이 있을까? 없지요. 또 진실로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에 최대한 이루고자 하겠지.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욕구가 학문과 같은 것들에 너무 기울면 육신을 통한 즐거움은 점점 시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제가 있어 재물을 좋아하지 않으며 낭비나 돈에의 열의와는 거리가 멀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또 철학적 자질은 저속함과도 거리가 멀어야겠지. 반면 고매한 사람이나 본질에 대한 관념을 갖는 영혼을 지닌 사람은 세속적 삶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죽음도 무섭게 생각하지 않겠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적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려면 그가 젊어서부터 올바르며 온순한지 아니면 상종하기 어렵고 거친지를 살펴야겠지. 물론입니다. 또 사람이 무엇인가를 쉽게 배우는지 힘들게 배우는지도 문제이지 않을까. 특히 배워도 남는 것이 없다면 그의 지식은 텅 빈 상태가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겠습니다. 그러니 잘 있는 사람보다 기억력 좋은 사람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부류에 넣어야겠지. 또 이렇듯 균형 잡힌 성향과 호의적 사고를 지닌 사람은 실제로 쉽게 인도되지 않을까. 물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육과 연륜을 통해 원숙해졌을 경우에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지. 이때 아데이만토스가 끼어들었네. 나의 말에 아무도 반론을 펼 수는 없겠지만 나의 말을 듣다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네. 그것은 사람들이 문답법에 익숙하지 않은 까닭에 논의가 전개될 때마다 그 자신이 오도되어 마지막에는 처음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 느낌이라는 것이었지. 그는 심지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니다 라고까지 주장하더군. 더구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에 쓸모없게 된다고도 하더군. 그의 말을 들어보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선생님 말씀을 하나하나 반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철학을 하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그만두지 못한 채 아주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지던 사람일지라도 선생님이 칭찬하시는 철학하는 일로 인해 나라에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나?
저는 잘 모르겠고 선생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실을 논한다는 말을 자네는 들을 것이야. 그렇다면 나라의 쓸모가 없다는 철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는 그 나라에 나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 옳을 수 있을까요? 비유를 통해 말할 수밖에 없겠군. 훌륭한 사람들은 나라와의 관계에서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말일세. 이를테면 어떤 배의 선주가 있는데 덩치나 힘은 남들보다 우월하지만 항해술이 신통치 않은 반면에 선원들은 서로 키를 잡겠다고 다툰다고 해보세. 그들은 선주에게 키를 맡겨달라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죽여버린다네. 그들은 선주에게 최면제 같은 것을 먹여 꼼짝 못하게 한 뒤 배를 지휘하지. 그러나 그들은 참된 기잡이와 관련된 것들은 알지도 못한다네. 계절이나 천체의 운동, 바람의 움직임 등뿐 아니라 관련된 기술도 익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기잡이 기술은 꼭 필요하며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술인데 이런 생각조차 그들은 못하고 있지. 이 경우 정작 기잡이가 기술에 능숙한 사람은 다른 선원들로부터 천체 관측자라느니 수다쟁이라느니 쓸모없는 사람이라느니 하고 불리지 않겠나.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철학자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알려주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되면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기리라는 것도 납득시켜야겠지. 그리해야겠지요. 훌륭한 철학자들이 대중에게 쓸모없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하지만 그것은 대중이 그들을 이용하지 않아 생기는 일일 뿐이라네. 기잡이가 선원들에게 나의 지위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일이나 현자가 부자의 문전으로 찾아가는 일은 어색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지. 반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나 다스림을 요하는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철학을 하는 일은 이와 반대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판을 듣기 십상이네. 하지만 더 큰 비방은 바로 그 철학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네.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필연성을 논하고 또 그것이 철학의 탓이 아님도 밝혔으면 하는데 자네는 어떤가? 물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훌륭한 사람의 성향이나 자질에 대해 앞서 언급했던 대목을 상기하면서 논의를 전개시켜 보세나. 먼저 그 사람을 이끈 것이 진리였다고 말한 점은 자네도 기억할 테지. 이때 그 사람은 이를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참된 철학에는 관여하지 않는 허풍선이일 것이라 했고 말이야.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사람에 대해 요즘 사람들이 갖는 의견과 매우 다르지 않나. 몹시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 즉, 참으로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본성이 실제에 이르는 데 열심이며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많은 개개의 것보다는 그것들 자체의 본질을 파악하려 하되 이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영혼의 부분을 통해 하는데 이를 파악하기까지는 그것에 대한 사랑이 마를 날이 없을 것이라고 말이야. 또 그의 영혼은 참으로 있는 것에 접근해서 그것과 만나 지성과 진리를 낳고 또 알매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의 진통은 알매 이른 뒤에야
멈추게 된다고 말이야.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을 좋아할까 아니면 미워할까? 미워할 것입니다. 진리가 앞에서 이끌 때는 나쁜 것들의 무리가 진리를 뒤따르리 만무하겠지. 반면 올바름과 건강한 마음이 어깨를 나란히 할 때 절제가 뒤를 따르겠고 옳습니다. 이제 용기와 고매함과 쉽게 배우는 능력과 높은 기억력 따위가 철학자의 훌륭함을 이루는 본질적 자질임을 더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자네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쓸모없는 사람들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비방을 듣는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방의 이유를 찾게 되었고 결국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다시 규정하게 되었던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철학적 성향이 전락했다는 말에 대해 살펴보세.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그런 성향이 어떻게 전락되는지,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나는지, 그리고 철학적 성향을 흉내내는 엉터리들이 철학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철학 자체가 어떻게 그런 비방을 받게 되는지 따위를 말이야. 전락이라니 무슨 뜻인지요? 완벽한 철학자의 성향을 갖춘 사람은 아주 소수겠지.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들 소수를 파멸시키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나.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성향과 연계시키면서 칭찬했던 여러 요소들이 오히려 그 영혼을 파괴하고 철학으로부터 떼어놓는다는 것이지. 이를테면 용기와 절제 등이 그리한다는 것이야. 이상한 일이기는 합니다. 좋은 것이라 여겨져 왔으면서도 그런 성향을 타락시키고 철학으로부터 떼어놓는 요소들은 그 밖에도 많다네. 인물의 준수함이나 부유함, 체력 또는 세도 가문 등등 말이야.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논의해 보세.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씨는 나름 적합한 영양이나 계절이나 장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기운찬 것이면 기운찬 것일수록 더 적절한 영양이 필요할 테고, 영양이 결핍되면 결핍되는 정도가 심한 것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최선의 성향은 이에 맞지 않는 양육 상태에 있게 되면 평범한 성향보다도 더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 내 생각이라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러니 가장 훌륭한 성향을 지닌 영혼도 못된 지도를 받게 되면 유달리 못되게 되지 않겠나. 철학자의 성향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를테면 소피스트에 의해 타락된 젊은이들처럼 말이야. 소피스트들은 막강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않던가. 언제 그리한다는 말씀인지요? 민회나 법정, 극장 또는 기타 대중집회에서 그리하지. 그들은 사람들 발언이나 행동을 비난하거나 칭찬하려고 늘 고함을 치거나 박수를 쳐댄다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어찌 되겠는가? 어떤 교육이 그로 하여금 비난이나 칭찬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고 그들을 닮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줄 수 있겠는가? 그리 되기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선생님.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강제성이네. 교육자들이며 소피스트린 이들은 말로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동으로 강제적 제재를 가한다네.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심지어 사형으로 처벌하지. 그렇다면 그런 불공평한 상황에서 다른 어떤
소피스트나 개인이 이들 소피스트에 맞서 싸워 이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 아무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 그리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어리석은 짓이라네. 소피스트나 여론이 말하는 인간의 훌륭함 말고는 달리 교육받은 게 없는 그런 사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들이 소피스트로 부르는 저 개인 교사들은 다중의 신념과 똑같은 것을 가르치면서 이를 지혜라 부르기도 한다는 점이네. 그의 신념 속에는 아름다움과 쪼함, 좋음과 나쁨,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 따위에 대한 이해는 없다네. 하지만 그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것과 좋은 것의 분성이 얼마나 다른지 스스로 본 적도 없고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다네. 그러니 자네 눈에 이런 사람은 이상한 교육자로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또 대중의 기분과 즐거움을 안다 해서 이를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이상한 교육자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되는가? 또 누군가가 대중을 주인으로 삼고는 그들에게 지나치게 복종할 경우 그 사람은 대중이 칭찬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진정 좋고 아름답다는 주장을 진솔하게 펼치는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은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중은 아름다움 자체나 개별적인 것 자체가 있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대중이 지혜를 사랑하게 되는 것도 불가능하겠군. 그렇지요. 그러니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들한테서 비난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또 대중의 마음에 들려고 했던 아까의 그 이상한 교육자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터이고 분명 그러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철학적 성향을 존속하게 해줄 구원의 힘이 무엇이 있을까? 기억력이나 용기 또는 고매함이 그런 철학적 성향임을 우리는 동의한 바 있지만 말이야. 그랬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릴 적부터 모든 것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우수하지 않을까. 게다가 그가 출신도 좋고 집안도 좋은 데에다 인물까지 좋다고 해보자고 그는 무슨 짓을 하겠나. 제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지성은 갖추지 못했으면서 공허한 자만심으로 충만하지 않겠어. 정말 그렇게 되겠지요. 또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가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보세. 그에게는 있어야 할 지성이 없고 무진 애를 쓰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고 말이야. 그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할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가 천성이 훌륭해서 그런 말에 이끌린다면 그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하겠는가? 그가 설득당하지 않도록 별짓 다 할 것이며 그를 설득하려는 사람에게는 음모를 꾸며 송사를 벌이기까지 하지 않을까?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철학적 성향들이 나쁜 양육 상태에 놓이면 그 자체가 그러한 철학적 활동을 막는 원인이 된다는 내 말이 이제 이해되겠는가?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듯 최선의 성향이 파멸하고 몰락한 결과는 엄청나다네.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나라와 개인들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히는 사람도 생기고 가장 좋은 일들을 해주는 사람도 생기는 법이지. 반면 하찮은 성향의 사람은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말이야. 옳으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철학에 어울리는 사람이 철학에서 이탈해
진실하지 않은 삶을 살고 엉뚱한 사람들이 철학에 접근해서 철학을 망쳐놓기도 한다네. 그래서 비난도 받게 되지. 철학과 교류하는 사람들은 아무 쓸모도 없고 대부분 나쁜 일을 당해 마땅하다는 비난 말이야. 그러게요. 그렇게들 비난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이 맞기도 하다네. 철학의 분야가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철학으로 훌쩍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네. 자질구레한 기술은 매우 능란하지만 그 분야를 벗어나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겠지요. 이렇듯 철학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철학에 접근하지만 이와 제대로 교류하지 못할 경우 그들은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갖게 될까? 전혀 순수하지도 못하고 참된 지혜와 아무 관계도 없는 궤변들을 갖게 되지 않겠어.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철학 교육을 받은 자들 가운데는 소수지만 다음 같은 부류도 있다네. 훌륭하게 양육되어 그 성향에 따라서 철학에 남은 경우와 위대한 영혼을 지녔지만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작아 국사를 경시하고 철학에 남은 경우와 훌륭한 성향을 지녔으면서 다른 분야의 기술을 경시하여 철학에 남은 경우들이지. 이 소수자들은 철학이 얼마나 즐겁고 축복받은 소유물인지 맛보게 되기는 하겠지. 하지만 그들은 대중의 광기도 충분히 목격함으로써 국사와 관련해서 건전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럴 만한 동지도 없으며 오히려 남에게 이롭게 하기도 전에 먼저 스스로 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른다네. 그리하여 그는 폭풍우를 피해 담벼락 아래 대피한 꼴을 하고는 남들의 무법을 보면서 스스로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만족해야 할 것이네. 그래도 그가 작은 일만 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다고 그가 큰 일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네. 자신에게 어울리는 정치 체제를 만나지 못할 것이니 말이야. 이제 철학이 비방을 받는 이유에 대해, 그렇지만 그 비방이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 웬만큼은 논의가 된 것 같네. 더 할 말이 있는가? 내 말에 아도이만투스는 더 말할 게 없다면서 그러면 철학과 어울리는 정치 체제가 무엇이냐고 묻더군. 이에 나는 그런 것이 없으며 나 또한 그것이 불만인데 아데이만투스에게 최선의 정치 체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냐고 물었네. 아닙니다. 제가 여쭈려 한 것은 그 정치 체제와 우리가 수립하려던 나라의 것이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점에서 그렇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네처럼 입법자가 정치 체제에 대한 나름의 이론적 근거가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네. 다만 그것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을 뿐. 하지만 앞으로의 문제도 결코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야. 그것이 무엇인가요? 나라가 철학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파멸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네. 아름다운 것은 까다롭다는 속담처럼 커다란 모든 것은 불안정하기 때문이지. 나라가 철학을 대할 때 오늘날과는 정반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자 하네. 진심이네. 어떻게 말씀인가요? 사람들은 대체로 아주 젊을 때 철학에 손대기 시작하더군. 가사를 운영하거나 돈벌이를 하기 전에 철학 활동의 가장 힘든 부문, 즉 논변 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리 되면 그는 철학에 가장 통달한 사람으로 간주되네. 이쯤 되면 그는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게 되지. 그에게 철학은 이제 여가 활동에 지나지 않게 되며 철학을 향한 처음의 열정은 금세 꺼져버리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히 반대로 해야 하네. 청소년기에는 그 시기에 맞는 교육과 철학을 바탕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영혼이 원숙해지는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영혼의 단련을 증진해야 하네. 이후 정치와 군 복무에서 물러서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철학에 전념해야지. 소크라테스 선생님 말씀에 열의가 있으시긴 합니다만 그것을 들은 사람들, 이를테면 트라시마코스 선생님 같은 분들은 그것에 반대할 것 같습니다. 트라시마코스 선생과 나는 방금 친구가 되었으니 자네는 이간질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지. 수사적 표현들만 보았을 뿐 지금까지 언급된 것들이 실현된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그러한 훌륭함을 완벽하게 닮은이가 나라의 권력을 잡은 것도 보지 못했으니 말이야. 그렇지요. 그들은 올바른 인식을 위해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네. 재판이나 사적인 모임에서 행하는 교원이나 논쟁적 언사와는 다른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논의들 말이야. 그런 것들은 들어본 적이 없겠지요. 이런 까닭에 우리는 앞서 다음 같은 논의를 했었지. 소수의 철학자가 나라를 관리하거나 현재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에게 철학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생겨나기 전에는 나라든 정치체제든 개인이든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고 말이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근거는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철학이 나라를 장악하면 우리가 세우려던 정치체제는 실현이 이미 되었거나 되고 있거나 앞으로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지.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대중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중을 그렇게 비난하지는 말게. 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의 성향과 활동은 무엇인지 대중에게 알려준다면 대중은 철학자들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게 될 것이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네는 다음 같은 말에도 동의할 듯 싶네. 즉 철학에 대해 대중이 거칠게 대하게 된 것은 외부에서 들이닥쳐 자기네끼리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나 철학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들 탓이라는 점 말이네. 정말 그들이 몹시 적절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의 아데이만토스, 실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의 인간사를 내려다볼 여가도 없고 시기심이나 적대감에 빠질 여가도 없지 않겠나. 오히려 그는 올바르지 못한 짓을 행하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으며 질서정연한 것이나 이성적인 것들을 본받으려 여념이 없을 것이네. 철학자는 이렇듯 스스로 절도 있는 신 같은 사람이 되지. 물론 많은 비방을 당하기도 하지만 말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철학자가 어떤 필연성 속에서 찾아낸 것을 바탕으로 자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간의 성격 속에 구현하려 할 때 그는 절제와 올바름과 시민적 훌륭함을 졸렬하게 구현하는 사람이 되겠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조에 관해 우리가 한 말이 진실임을 대중이 깨달았을 때도 그들은 철학자에 관한 우리 주장에 대해 화를 내게 될까? 즉 나라는 신적인 본을 이용하는 화가들이 그 밑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우리 말에 대해서 말이야. 대중이 화를 내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 밑그림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철학자들은 나라나 인간의 성격을 볼 때 화판을 보듯 할 것 같네. 그리하여 먼저 화판을 깨끗이 만들고자 하겠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나라나 개인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기도 하고 그게 옳은 일이라 여겨지는군요. 그런 뒤에야 그들은 정치체제 형태의 윤곽을 그리려 하지 않을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할 것 같네. 하나는 올바름과 아름다움과 절제 따위의 본성 자체가 무엇인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런 것들을 인간 속에 생기게 할 방법은 무엇인지 하는 것이지.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갖가지 활동을 버무려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려 하지 않겠나. 호메로스가 인간 속에 나타난 신의 모습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것 말이야. 옳습니다. 그 그림은 또한 가장 훌륭한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철학자들이 나라의 밑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대중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것입니다. 그들이 달리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까. 철학자들은 실제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거나 우리가 말한 철학자들의 성향이 최선의 것이 아니라거나 하고 말이지.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나라에든 시민에게든 악과 불행 같은 나쁜 일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논의해왔던 정치 제재도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또 화를 내려나 그리 많이 화내지는 않을성 싶습니다. 그러면 군왕이나 군주의 자손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겠는가. 나아가 그런 사람이 태어나더라도 타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으려나 아무도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태어나서 나라가 그를 따른다면 그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많은 일을 이루어내지 않을까. 통치자가 법률이나 관행을 정하고 시민은 이를 기꺼이 이행하는 경우처럼 말이야.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지요. 이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한 것들은 어렵기는 해도 실현 가능할 뿐 아니라 최선의 것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할 수 있겠군. 밝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말에 이어 내가 말했네. 이제까지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다음 문제를 논의하자고. 정치체제의 수호자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또 그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과 활동이 필요한지, 특히 연령에 맞는 교과목과 활동은 무엇인지 따위의 문제 말이야. 아데이만토스도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동의했네. 이에 내가 다음같이 말을 이어갔다네. 앞서 나는 아내의 소유나 자녀의 출산, 그리고 통치자의 임명 따위의 문제를 제쳐 놓았었지. 그것은 사람들의 반감이나 실현 불가능함이 우려되어 그랬던 것이네. 하지만 이제는 이들 문제를 다룰 때가 되었네. 그런데 처자식 문제는 좀 다루었으니 통치자의 문제에 집중하자고. 우리는 앞서 이런 말도 했지. 통치자는 어떤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겪더라도 나라를 사랑하여야 하고, 또 힘든 일이나 두려움 같은 모든 변화를 겪더라도 그 영혼은 변치 않아야 한다고 말이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통치자에서 배제시키고 불 속에서 단련된 금처럼 굳건한 사람을 통치자로 옹립해야 한다고도 했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 기억에도 뚜렷합니다. 그동안 좀 주저했던 것을 이제 감히 말하자면 가장 엄밀한 의미의 수호자로는 철학자들이 임명되어야 하네 그렇게 말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들 수가 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네. 그러한 성향을 같은 사람이 고루 갖추기는 힘들기 때문이지 어떤 사람이 쉽게 배우는 능력과 좋은 기억력과 재치와 민첩성 등의 성향을 지니면서도 조용함과 안정성과 절도 있는 성향을 같이 갖추기는 어렵지. 이를테면 민첩한 사람은 안정됨을 잃기 쉬운 법 아닌가. 반면 안정된 성향은 믿음직하고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든 배움 앞에서든 좀처럼 동요되지 않지만 굼뜨고 더디며 열심히 해야 하는 때에 졸거나 하품만 하기도 하지.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수호자는 우리가 앞서 주장했듯이 양쪽 성향을 모두 겸비해야겠지. 그렇지 못하다면 교육을 받거나 통치하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말이야. 옳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는 노고와 두려움과 쾌락 등의 시험을 거쳐야겠지. 또 앞에서 논의하지 않았지만 그는 많은 교과를 통해 단련을 받기도 해야 하네. 그런 중요한 교과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꽁무니를 차릴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적절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과들이 중요한 것인지요?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영혼을 세 성향으로 나누어 검토했지 않았던가? 올바름과 같이 논의했던 절제와 용기와 지혜 말이야. 그리고 나는 각각에 부응하는 증명을 덧붙여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자네들은 충분하다고 했었지. 적어도 제게는 적절해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측량하는 척도가 실제에 미치지 못한다면 적절하다는 표현은 있을 수 없지 않을까. 불완전한 것은 어떠한 것의 척도도 될 수 없으니 말이야.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이 이에 만족하기도 하지 많은 사람이 게으름 탓으로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라와 법률의 수호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겠지. 그렇겠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더 먼 길을 애돌아 가더라도 신체 단련 못지않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는 가장 중요한 배움의 목표에 결코 이르지 못할 터이고 말이야. 그렇다면 올바름 및 이와 같이 논의했던 절제와 지혜와 용기 따위보다 한결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지 물론. 그리고 앞서 말했던 밑그림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일도 중요하고 말이야.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배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것은 바로 조음의 이데아라네. 이 이데아 덕에 올바름을 비롯한 여러 것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조음의 이데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는 못하다네. 우리가 아는 것은 다만 이 조음의 이데아를 모른다면 그 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아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또 대중에게는 즐거움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세련된 사람에게는 지혜가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을 자네는 알고 있겠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지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어찌 대답할까? 그들은 조음에 대한 지혜라고 대답할 것이네. 즐거움을 좋은 것으로 규정하는 사람들 또한 나쁜 즐거움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같은 것을 놓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데 동의하는 것이 되겠지. 분명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을 게 분명하겠군.
왜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올바르고 아름다운 것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게 판단되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를 행하거나 소유하려 하지만 좋은 것은 그렇게 판단될 뿐 아니라 사실상 좋기까지 해야 이를 추구하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경멸한다는 것도 분명하지 않은가? 그것도 분명합니다. 영혼들이 추구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여러 행동의 근원이기도 한 그 무엇인가를 나라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전혀 몰라도 되는 것일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왜 좋은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나라의 수호자들도 그것을 모를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그들은 대단치 않은 자들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수호자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우려던 정치 체제를 지켜보고 있다면 이 정치 체제는 완벽하게 다스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말로 최선의 정치 체제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듯 했네. 그러자 아데이만토스가 이번에는 조음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고 묻더군.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좋은 것이란 암입니까? 아니면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인가요? 아데이만토스, 자네가 이에 대한 남들의 의견에 만족하지 못했음을 진작에 알고 있었지. 소크라테스 선생님, 다른 사람들의 신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선생님 자신의 신념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 모르면서 아는 듯이 말한다면 자네는 옳다고 생각하겠는가? 전혀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말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미 결여된 판단은 모두 창피스러운 것임을 자네도 알면서 그러는가? 지성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참된 것에 대해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눈이 멀었으면서도 길을 바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다를 바는 없지요. 하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 물러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태껏 올바름과 절제 같은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음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다면 좀 좋겠나.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어된다네. 조음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구만. 다만 조음이 만들어내는 어떤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미 언급되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시작하기로 하세.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 아름답다거나 좋다 또는 어떠어떠한 것이다 라고 구분해서 표현하지. 다른 한편 아름다운 것 자체니 좋은 것 자체니 하면서 많은 것들 각각에 하나의 이데아가 있다고 실제한다고 표현하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앞의 것들에 대해 우리는 눈에 보이지만 지성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반면 이데아들에 대해서는 지성에는 알려지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하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물을 보는가? 시각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청각을 통해서 하며 또 다른 감각들도 마찬가지겠지. 그런데 청각과 소리는 제3의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지만 시각은 그런 제3의 매개체 없이는 색깔 따위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바로 빛이라네. 빛이라는 귀한 멍에가 연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빛은 태양이라는 하늘의 신이 주인이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각 자체나 눈이
태양인 것은 아니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태양 또한 시각이 아니겠지. 태양은 오히려 시각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인다는 것은 시각 자체에 의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밤에 어두운 빛이 퍼져 있는 동안에는 마치 눈먼 것처럼 보이지 않다가 태양이 빛을 비출 동안에는 눈에 맑은 시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물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와 실제가 비추는 곳에 영혼이 고착되면 지성을 통해 그것들을 알게 되지만 생성과 소멸이라는 어둠에 영혼이 고착되면 판단만 갖게 된다네. 그 판단은 이리저리 바뀌기도 하는 만큼 영혼이 침침한 상태가 된다네.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식되는 것에 진리를 부여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인식하는 힘을 주는 것을 나는 조음의 이데아라고 부르고자 하네. 이 이데아는 인식, 즉 지식과 진리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인식 대상이기도 하지. 물론 지식과 진리 또한 훌륭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이데아는 그것들보다 더 훌륭한 것이라 할 수 있네. 빛과 시각이 태양을 닮은 불의의 것으로 여겨질 수는 있어도 태양 자체는 아니듯이 지식과 진리 또한 조음을 닮은 불의의 것으로 여겨질 수는 있어도 조음 자체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네. 굉장한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조음이 암과 지식을 제공하면서도 그것들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비유를 더 발전시켜야겠네. 태양은 사물을 보이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것들의 생성과 성장의 힘 및 영양분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자네가 말했었지 아마. 마찬가지로 사물이 인식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조음인데 그것은 사물을 존재하게도 만들고 사물에게 본질 즉 실제성을 부여해 주기도 한다네. 그런 만큼 조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를 초월하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때 글라우콘이 끼어들었네. 태양신 아폴론에 대해 대단히 우월한 존재라고 익살스레 죽여 세우는 말을 한 것이네. 나는 그에게 내가 나의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자네 탓이라고 했지. 그러자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태양과의 유사성에 대해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면서 조금도 빼먹지 말아달라고 하더군. 나는 가능한 한 빼먹지 않겠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네. 이렇게 상상해 보세. 여기 두 개의 지배적인 힘이 있네. 하나는 지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영역을 지배하고 다른 하나는 볼 수 있는 영역을 지배한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겠지? 이해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해 보세. 여기 두 부분으로 나뉜 성분이 있네. 한 부분에는 앞에서 말했던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는 지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지. 이제 각 영역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볼 수 있는 영역도 둘로 나뉘게 되겠지. 그중 하나에는 어떤 영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림자일 수도 있고 물이나 광택 표면에 비친 상일 수도 있네. 모상이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볼 수 있는 영역의 다른 부분에는 이 모상들이 닮은 본디 식물들이 있네.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갖가지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일체의 인공물 따위 말이야. 알겠습니다. 자네는 물론 모상과 실물의 관계를 다음같이 볼지도 모르겠네. 모상은 진리가 아닌 것이자 의견의 대상이라고 보고 실물은 진리이자 인식의 대상이라고 본다는 것이지.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이제 지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역을 보면 이 부분도 둘로 나뉠 테지. 그중 한 부분에서는 어떤 가정에서 출발하여 결론들을 도출하는데 앞에서 모상의 본이었던 실물들을 오히려 모상처럼 이용하지, 다른 한 부분에서는 가정에서 출발하지도 않고 어떤 모상을 이용하지도 않네. 이때는 이데아들 자체를 이용해 탐구를 진행한다네. 선생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 기하학이나 수학에서는 홀수와 짝수, 도형들 세 종류의 각 따위를 이용하지 않던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안 그렇던가. 이런 가정들은 물론 설명이 필요 없는 것들일 테고 말이야. 사람들은 이런 가정들에서 출발하여 고찰을 계속해 나간 뒤 결론을 얻게 된다네. 물론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도 알고 있겠네. 즉,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도형들을 이용하여 논의를 계속하지만 정작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형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모사하고 있는 원래의 것들이라는 점 말이네. 다시 말해 정사각형 자체나 대각선 자체 따위 말이야. 다른 것들도 물론 마찬가지지. 그림자나 물에 비친 상뿐 아니라 실물도 하나의 모상으로 이용될 뿐이며 사람들이 보려고 꾀하는 것은 추론적 사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네. 옳은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내가 지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한 그런 부류에 속하기는 하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종류를 탐구할 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정들을 이용하면서도 근본 원리에 도달하지는 못한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군요. 그것은 내가 지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던 부류의 다른 한 부분으로서 이성 자체는 그것을 변증술의 힘을 통해 파악하네. 이때 이성은 가정이라든가 어떤 감각적인 것들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이데아 자체만을 이용하지, 이해는 좀 되지만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역 가운데 변증술을 통해 고찰할 수 있는 부분이 학술을 통해 고찰하게 되는 부분보다 더 명확한 것이라는 선생님 말씀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학술을 통한 고찰에는 감각이 아닌 추론적 사고가 사용되지만 그것이 원리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며 또 지성이 사용되지도 않는다는 선생님 말씀도요. 추론적 사고는 의견과 지성 사이에 놓인 어떤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자네는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한 것 같네. 내가 말한 이들 네 부분들에 대응하는 네 가지 지적 상태들도 이해해 주었으면 하네. 그것은 지성에 의한 암과 추론적 사고와 확신과 상상이라 할 수 있겠지. 알겠습니다.